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에 가면 아래 숨겨진 잔혹한 일상을 조명합니다. 한때는 사랑과 희망으로 시작되었던 이 가정의 이야기는 1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질된 폭력과 모멸의 기록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돈 5,000원짜리 빵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에게는 쓸데없는 사치였고 아내에게는 잃어버린 자존심과 마지막 행복이었던 그 빵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젊은 예술가들의 거리로 알려진 이곳의 한 유명 베이커리 앞은 마치 오디션장처럼 긴 줄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의 빵을 맛보기 위해 주말 오후를 기꺼이 바치는 이 도시의 풍경은 현대 사회에 기이한 결핍된 욕망의 소비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라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함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40대 중반의 이재은에게도 이 줄은 단순한 대기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간 감내해온 숨막히는 일상에 대한 소심한 질탈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행위였습니다. 30분째 줄을 서 있는 재은의 표정에는 지루함 대신 날카로운 직업적 관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은 남편에게 모욕받을 시간을 벌어주는 대가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베이커리 유리창 너머의 반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뒤에선 젊은 여자의 투덜거림, 아줌마, 빵 하나 사는데 이렇게 줄 서야 해요. 라는 무심한 질문은 재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여편네로 규정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 소금 버터 크림빵이 유명하대요. 저도 궁금해서 먹어보려고요. 조용히 대답하며 재은은 속으로 제빵 과정을 평가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질긴 빵이 나올 텐데. 발효 시간도 너무 짧아 보이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10년 전 문 닫은 재은 베이커리의 완벽한 레시피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소금, 버터 크림빵 하나 주세요. 빵을 담는 직원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5,000원을 결제한 재은은 갈색 종이 봉투를 받아들자마자 본능적으로 빵의 결을 살폈습니다. 과발효 됐네. 기공이 너무 크고 불규칙해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탄력이 약했고 소금 결정은 한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이 빵은 마치 재은의 결혼 생활 같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변호사 아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속은 엉망진창이고 핵심은 한쪽에 치우쳐 불공평하기만 한 그런 결혼 말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재은의 발걸음은 빵의 무게만큼 무거웠습니다. 20년 전의 기억, 재은 베이커리의 훈훈한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때 재은은 작지만 사랑받는 가게의 주인이었고 그녀의 단팥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람들의 결핍과 외로움을 채워주는 위로의 매개체였습니다. 재은 씨, 오늘도 단팥빵 남겨놨죠? 매일 아침 7시. 낡은 정장에 두꺼운 법전을 든 청년, 박형규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재은의 빵은 끼니를 거르는 고시생 형규에게 유일한 낙이자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추억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거래가 존재합니다. 여성의 노동과 희생은 종종 성공한 남편의 성장 신화의 필수적인 소모품으로 전락합니다. 재은의 따뜻한 커피와 빵은 형규가 사법고시를 통과할 때까지의 숨겨진 자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정된 삶, 사랑하는 빵집, 그리고 손에 잡히는 성공을 미래의 변호사가 될 청년의 막연한 잠재력과 맞바꾸었습니다. 합격 발표 날 빵집 한가운데서 형규가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했을 때 재은은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쥔 채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재은 베이커리의 주인 대신 박형규 변호사의 아내라는 새로운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더 안정적이고 더 행복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온 지금 손에 들린 5,000원짜리 빵은 그녀가 치른 15년의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남편 박형규는 이미 성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인상 속에는 성공 후 급격히 변이된 성공한 남자의 자의식과 아내를 끊임없이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갑질 문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뭐? 빵 하나에 5,000원을 썼다고 그는 질문이 아닌 비난을 던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쳤어. 당신이 내 돈이라고 막 쓴다 이거야? 집구석에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어다 주니까 돈 버는 게 아주 쉬워 보여. 박형규에게 5천만 원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향한 모든 폭언을 정당화하는 면죄부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재은의 작고 조용한 변명은 그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여보, 겨우 한 달에 한 번 간 거야? 그리고 남이라니. 그에게는 아내의 30분 대기 시간이나 공공공원의 가치보다 자신이 설정한 가정 내 경제적 질서가 깨지는 것이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형규는 성큼 다가와 빵 봉투를 낚아채 싱크대에 내던졌습니다. 봉투가 찢어지며 빵은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자신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은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였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재은이 황급히 빵을 주우려 하자 형규는 그녀를 가로막고 서서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넌 내가 돈을 쉽게 버는 줄 알아? 내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돈 버는 사람인 거 잊었어? 감히 이런 사치를 해. 재은의 심리 묘사. 재은의 눈앞에 굴러다니는 빵 조각은 그녀가 15년 동안 침묵 속에 감춰온 자기 상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5,000원이 뭐가 그렇게 큰 돈이라고?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씩 벌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작게 웅얼거리는 반항은 남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어디서 남편 말에 토를 달아 형규의 시선이 부엌 한쪽 수납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자저울, 반죽기, 스테인리스 볼 등 제빵 도구들이 10년의 시간 동안 깔끔하게 정리된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재은에게 존재의 증거이자 언젠가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과 같았습니다. 만들어 먹지도 않을 거면 이런 건 왜 아직도 갖고 있어? 빵집 문 닫은 지가 10년인데 형규는 이 도구들이 재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재은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심리적 폭력이었습니다. 안 돼, 이것만은 제발. 재은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형규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시끄러워. 연극하지 마, 쿵. 반죽기가 복도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저울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은의 소중한 추억들이 그의 분노 아래 고철 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형규는 프랑스제 반죽칼이 든 가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어허. 이건 뭐야? 무슨 칼이 이렇게 고급스러워? 그건 우리 스승님이 주신 거야? 프랑스에서 직접 사오신. 재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스승이 아니라 그 김준호라는 놈이 준 거 아니야? 10년 전 내 빵집에서 일하던 그 젊은 놈 말이야. 그때부터 뭔가 수상했어. 늘 너한테 찰싹 붙어 있더라고. 형규의 비난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이는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재은에게 죄책감을 투영하려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며 나는 당신에게 화낼 자격이 있다. 형규는 반죽칼을 들고 쓰레기통이 아닌 서재로 향하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손 떼. 여긴 내 집이야. 집도 절도 없는 너희 모녀. 내가 없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주제에 복도에 어지럽게 널린 망가진 제빵 도구들을 보며 재은은 무릎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저울 액정 속에는 그녀의 산산조각난 인생의 균형이 비치는 듯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함으로써 통제력을 확보합니다. 박형규가 파괴한 것은 단순히 밀가루 반죽기가 아니라 이재은이라는 한 여성의 자기 정체성과 생존 능력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은은 몰랐습니다. 그가 서재에 가다둔 칼이 단순한 추억의 도구가 아니라 곧 그를 찌를 가장 날카로운 진실이 될 것임을.
깨진 제빵 도구들은 이재은의 꿈이 산산조각 났음을 상징했지만 가정의 붕괴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금융거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거래의 핵심은 이재은의 어머니 오정욱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한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15년 만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는지 우리는 그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15년 전 결혼을 앞둔 박형규는 이재은의 어머니 오정욱을 만났습니다. 당시 고시에 합격한 청년의 겸손함과 깍듯함은 오정욱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재은이와 어머님 두 분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키워줄 새로운 어머니를 갈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겨운 맹세 뒤에는 지극히 냉철하고 계산적인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어머님 댁을 팔아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오정욱은 딸이 믿는 사위이기에 그리고 형규의 눈에 고인 간절함 때문에 잠시의 망설임 끝에 집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3억 원은 형규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형규는 스스로 작성한 차용증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수익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이자 미납 시에는 회사 지분의 절반을 양도한다는 무시무시한 법적 덫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믿음은 법 위에 존재한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박형규는 이 거래에서부터 이미 아내와 장모를 클라이언트가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한 물적 자원으로 취급했습니다. 3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오정욱의 생존 기반이자 이재은의 미래였지만 그는 그 대가로 15년간 단 한 푼의 이자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친필로 작성한 이 차용증은 훗날 그의 모든 성공을 뒤흔들 가장 강력한 부메랑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재은은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오정욱은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며 낡은 수첩과 작은 USB를 황급히 숨겼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이미 창백했고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거실에 나가서 차라도 한잔할까? 아니야. 재은아, 거실엔 형규가 있잖아. 나는 여기가 편해. 형규에게 쫓겨 서재에서 방으로 밀려난 딸처럼 오정욱 역시 사위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었습니다. 재은이 가져온 5,000원짜리 빵을 나누어 먹으며 모녀는 서로의 부은 눈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엔 형규가 그렇게 착했는데 이 질문은 재은이 15년간 품어온 해답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오정욱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과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에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들어 잦아진 이 증상은 급성 신부전의 초기 징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형규의 아침상만이 있었습니다. 형규가 일어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 그것은 자신의 집을 팔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어머니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모성적 죄책감에서 비롯된 집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를 끓이던 오정욱은 진통제를 꺼내 물 없이 삼켰습니다. 이 가혹한 일상은 오직 약에 의존해야만 버틸 수 있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전 6시,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박형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아침을 권리로 여겼고 장모에게는 봉사를 요구했습니다. 형규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마치 독극물을 맛본 듯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의자 장모님, 요즘 자꾸 음식간을 이따위로 하시는데 혹시 뭐 치매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려는 가장 악의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오정욱에게 치매라는 단어는 자신의 헌신과 존재 이유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공포였습니다. 재은이 뛰쳐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러나 형규는 이성 대신 자신이 가진 경제력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고생. 고생은 내가 하지. 내가 매달 5천만 원씩 벌어다 주니까 당신이랑 장모님이 이 집에서 발 뻗고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몰라. 그의 논리 속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마저 박탈당하는 듯 했습니다. 오정욱은 재은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형규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 다시 끓여줄게. 위 어머니의 사과 속에는 3억 원의 침묵이, 그리고 딸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은 필사적인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규가 식탁을 발로 걷어차며 현관으로 향하자 그릇들이 요란하게 덜그럭거렸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밥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린 후 오정욱은 다시 시작된 흉통의 식탁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재은이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오정욱은 병원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안가우 병원비가 얼만데? 형규가 알면 그녀의 공포는 자신의 건강보다 사위의 분노를 더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정욱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고 모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앉아있으니 옛날 생각난다. 아빠 살아계실 때 그때가 좋았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재은의 말은 지금의 풍요로운 불행을 대비하며 과거의 가난한 행복을 간절히 회상하는 모녀의 씁쓸한 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밤 11시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형규는 TV를 보고 있는 오정욱을 발견하자마자 분노했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거실에서 뭐 하는 거야? 장모님이 무슨 TV를 봐요? 주제 파악 좀 하셔야지. 형규는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껐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돈 벌어오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지. 그에게 모든 비용은 통제의 구실이었습니다. 오정욱이 놀라 휘청거리자 형규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어이구, 비틀거리시는 것 좀 봐. 장모님 혹시 술 드셨어요? 나이 들어서 술주정입니까? 이 모욕적인 비난은 재은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결국 모녀는 형규에게 쫓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밤중 잠 못 이루던 재은은 어머니를 위해 카드라도 가져오려 형규의 서재에 살금살금 들어갔지만 발각될 뻔한 공포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찾아 헤매던 그 생존을 위한 자금이 이미 15년 전 어머니의 손에 의해 가장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져 있었음을. 오정욱이 숨겨둔 낡은 수첩과 USB는 단순한 추억의 기록이 아닌 딸의 행복을 위해 어머니가 15년간 홀로 준비해온 마지막 법적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온 욱하는 구토 소리는 그 무기를 사용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지독한 고통의 경고음이었습니다. 재은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형규는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병원 침대에 누운 장모의 생명보다 당장 늦어서는 안 될 골프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 진짜. 왜 자꾸 과장을 해? 나 지금 골프 약속 늦었어. 중요한 접대라고. 비켜. 형규는 재은을 밀치고 황급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재은이 얻은 것은 고작 응급실 구석 간이 침대에 링거줄만 꽂힌 채 방치된 어머니의 모습과 통장에 찍힌 초라한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응급의료비 지원 제도는 존재하지만 서류 심사 기간이 길어 생사를 다투는 환자에게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500만 원은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매달 5천만 원을 버는 남편에게 이 돈은 껌값이었지만 이재은에게는 지구 끝까지 달려가도 구할 수 없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50만 원이라는 숫자는 박형규가 자신의 아내와 장모의 생존 가치를 얼마나 낮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딱딱한 의자에서 쪽잠을 자던 재은은 다음 날 어머니의 옷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자 서재에서 형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우리 시와 잘 잤어. 지금까지 재은에게는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꿀이 떨어지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지. 어제 선물은 마음에 들었어? 응, 몰디브 가서 우리 실컷 즐기자. 재은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서재를 들여다봤습니다. 형규는 노트북 화면 속 여성의 사진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재은의 심장은 고통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은 오히려 재은을 해리된 관찰자로 만들었고 그녀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형규가 출근하자마자 재은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동 로그인된 은행 사이트에서는 경악할 만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6개월간 매달 1,000만 원씩 자동 이체된 내역. 김시화 명의의 강남 오피스텔 관리비 80만 원. 제 차 리스비 200만 원, 매달 1,280만 원이 불륜 상대를 위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그는 다른 여자에게 공주 대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은이 떨리는 손으로 SNS를 검색하자 김시화의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자 형규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던 재은은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소금, 버터, 크림빵이 수십 개씩 쌓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형규가 집구석에 할 일 없는 여편네 라고 모욕하며 바닥에 내던졌던 그 5,000원짜리 빵이었습니다. 재은은 게시글을 읽었습니다. 바쁜 변호사 남자친구가 새벽부터 줄 서 사다 준 빵 한 입 빼어 물 때마다 사랑을 느껴요. 댓글에는 형규가 보낸 메시지가 선명했습니다. 시화를 위해서라면 매일 아침 줄을 설 수 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걸 주고 싶어. 사랑해 영원히 이 순간. 000원짜리 빵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재은의 15년 결혼 생활 전체를 상징하는 모욕의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까와 바닥에 내던진 것이, 불륜 상대에게는 새벽줄 서서 바치는 헌신의 증표였습니다. 재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닌 분노와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500만 원이 없어서 응급실 구석에 누워있는데, 어머니의 옷을 챙기던 그녀의 눈에 거실 탁자 위 골프채 세트 영수증 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500만 원을 주지 않기 위해 장모를 치매 환자로 몰던 그 남자가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는 800만 원을 주저없이 지불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재은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모든 미련을 태워버렸습니다. 병원을 향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재은은 차창 밖을 보며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절망은 이제 전략적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몰디브 실컷 즐겨. 돌아오면 내가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15년간 감추어졌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고통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이재은은 15년간 숨겨져 있던 어머니의 설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머니 오정욱이 침대 옆 서랍에 고이 감춰두었던 누런 서류 봉투. 그것은 단지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박형규라는 절대 권력자를 무너뜨릴 시간의 무게가 담긴 법적 폭탄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오정욱은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재은아, 이제 이걸 내게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봉투 안에는 15년 전 박형규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한 차용증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치자 거기에는 명확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 3억 원 차용, 매년 수익의 20% 이자 지급, 이자 미납 시 사무실 지분 50% 양도. 재은은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전문가가 자신의 미래 성공을 담보로 가장 악랄한 형태의 법적 덫을 스스로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형규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한 이자를 안 줬어. 오정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 결혼 생활이 깨질까봐 엄마는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했단다. 어머니의 희생은 재은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모성애적 보호막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15년간 형규의 폭언 아래 가둔 침묵의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정욱이 준비한 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USB에는 15년 동안 형규가 전화로 욕설하고 협박했던 내용들, 그리고 초창기 아첨했던 내용까지 날짜별로 정리된 50개가 넘는 음성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정욱은 사위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언젠가 딸에게 꼭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 아래 이 모든 것을 침묵의 기록으로 남겨왔습니다. 서류 뭉치에는 형규 사무실 격리였던 박씨 아줌마가 몰래 복사해준 클라이언트 수입료 빼돌린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횡령 금액만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박형규라는 변호사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법적 핵무기였습니다. 오정욱의 15년은 감정적인 희생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위의 악랄함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사위가 가장 취약해지는 지점, 바로 돈과 법이라는 영역에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15년간 쌓인 이자 미납금은 이제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그가 그토록 신봉하던 황금 만능주의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재은은 형규의 전 직장 동료였던 정민수에게 소개받은 한서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남의 법률사무소에서 재은과 오정욱은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한서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은이 차용증을 건네자 한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재은 씨, 이 차용증 이거 진짜예요. 박형규 변호사 자필 서명에 인감도장까지. 와, 기가 막히네요. 한서진은 계산기를 꺼내 빠르게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박 변호사 연수익 5천만 원이면 연이자 1억 2천만 원, 15년이면 이자만 18억입니다. 원금 3억을 합치면 총 21억. 만약 이 돈을 못 갚겠다. 그럼 저 사무실 지분 절반이 어머님, 아니 이재은 씨의 상속 지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 게임 끝입니다. 2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는 재은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간 그녀가 잃어버렸던 시간의 가치이자 어머니가 침묵 속에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보상금이었습니다. 재은은 충격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건 박형규 변호사가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계약서예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한서진 변호사는 곧바로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확실히 이기려면 불륜 증거가 더 좋아요. 위자료 청구액이 달라지거든요. 녹음기, 소형 카메라, 집에 설치하세요. 재은은 김시화에게 보내진 1,000만 원 이체 내역 사진, 그리고 형규가 몰디브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항공권 예약 내역 사진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오정욱의 USB에 담긴 50개의 음성 파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음성 메시지들은 박 변호사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장모에게 행한 폭언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 될 겁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재은은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이 승인되어 이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건강 회복은 재은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엄마, 나 그 돈 받으면 우리 다시 빵집 열고 싶어. 우리 딸, 꼭 그렇게 하자. 그땐 엄마가 계산대 봐줄 거지. 모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빵을 함께 굽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정욱은 형규가 회식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받고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에 몰래 들어가 책상 아래에 녹음기를, 책장 사이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밤 11시, 술에 취해 들어온 형규는 서재로 들어갔고 곧 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시화야, 나야. 몰디브 준비는 잘 돼가?
걱정 막 이재은이랑은 곧 정리할 거야. 걔가 뭘 알겠어? 조금만 참아. 비행기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어. 사랑의 시화야. 이 모든 배신의 증거는 이제 재은의 손에, 그리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돌아오면 아주 깜짝 놀랄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재은이 복수를 다짐하며 증거를 모으는 동안 박형규는 몰디브에서 돌아와 가장 악의적인 형태의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법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아내의 영혼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재은이 상상했던 정의로운 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녀는 남편이 던진 48시간의 공포라는 지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온 형규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재은이에서 태어난 척 그를 맞이하자 형규는 가방에서 법원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 받아. 내가 주는 특별한 선물이야. 봉투 안에는 이혼 소장이라는 굵은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재은은 이혼 소장을 읽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충격과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원고 박형규는 피고 이재은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망상 환자로 규정했습니다. 계속 읽어봐. 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올 거야. 형규는 다리를 꼬고 앉아 비웃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는 10년 전부터 빵집 직원이었던 김준호라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불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허위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은이 분노로 소리쳤지만 형규는 김준호 본인이 직접 쓴 거짓 진술서를 내밀며 그녀의 항변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오정욱을 향해서는 자신의 골프 친구였던 의사 김상철이 작성한 치매 초기 증상 및 망상장애 의심이라는 조작된 소견서를 던졌습니다. 법과 의술이 가장 사악한 방식으로 결탁하여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려 한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워 통제하는 행위, 즉 가스라이팅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악용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박형규는 법을 이용해 이재은의 모든 증언을 망상에 사로잡힌 치매 환자의 딸의 주장으로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이재은이 실제로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처럼 노골적인 거짓말을 서류로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이 집이 혼인 전 재산이며 48시간 안에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확인해봐오. 소유자 박형규. 취득일자는 우리 결혼 2년 전. 맞아요. 나가셔야 해요. 48시간 안에? 이틀 안에 나가라고. 재은과 오정욱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형규는 이미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까지 마쳤다며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형규에게 이 집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아내를 언제든 내쫓을 수 있는 법적 함정이었습니다. 재은은 황급히 한서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형규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고 48시간 안에 집에서 나가래요. 한 변호사는 재은과 오정욱을 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했고 48시간 퇴거는 말도 안 된다며 즉시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복도에 쌓여있던 재은의 제빵 도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은이 창고로 뛰어갔지만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 제빵 도구들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형규는 문을 열고 나와 비웃었습니다. 아, 그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들? 버렸어. 재활용도 안 되는 거라 쓰레기차 불렀어. 아침에 싹 다 실어갔을 거야. 재은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5,000원짜리 빵을 잃었을 때는 분노했지만 빵 도구들을 잃은 지금은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된 듯한 해리된 슬픔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고 문을 열자 김시화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오빠, 나왔어. 우와, 여기가 그 집이구나. 생각보다 널네. 시화는 거실을 둘러보며 인테리어를 싹 다 바꿔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정욱이 항의하자 시화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그 치매 환자시구나. 오빠,
요양원은 알아봤어? 좋은 대로 알아보는 중이야. 걱정 마의 무례함과 뻔뻔함은 재은의 분노를 극단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초인종이 다시 울렸고 경찰 2명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도착했습니다. 형규는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을 꺼내 교묘하게 편집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는 재은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격앙된 모습만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남편분 말씀이 사실인가요? 경찰은 단정하고 침착한 변호사의 편을 들었고 재은을 향해 일단 집에서 나가 있으라고 권유했습니다. 법과 공권력마저 돈과 지위, 그리고 치밀한 거짓말 앞에 무력하게 농락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재은과 오정욱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머물 곳은 낡은 반지하 월세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재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 이재은 씨 되시죠? 저 김준호 아내예요. 재은이 스피커폰으로 바꾸자 여자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박형규 변호사가 우리 아들 의대 등록금 4년치 8천만 원을 내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거짓 진술서를 쓴 거군요. 하지만 준호 씨의 아내는 이어 말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술 마시면서 울어요. 재은 씨한테 죄스러워서 죽겠다고. 그래서 법정에는 절대로 안 나간다고 했어요. 양심이 있으면 도저히 못한다고. 이 작은 고백은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발견한 가느다란 한 줄기의 희망이었습니다. 진술서만으로는 증거가 약했지만 증인 자신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형규의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재은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어. 아직 세상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제 재은은 이 작은 희망을 발판 삼아 모든 것을 걸고 역공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폭력과 기만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재은의 싸움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반지하 월세방에 머물렀지만 손에 쥔 증거들은 박형규의 화려한 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밀리던 이재은에게 마지막 희망은 형규의 사무실 경리였던 박주현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박주현은 형규가 클라이언트 수입료 중 30%를 횡령해 김시아에게 보낸 내역과 다음 날 저녁 사무소 확장 파티에서 김시아를 공식 약혼녀로 발표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박주현이 건넨 장부는 단순한 횡령 기록이 아닌 형규의 사회적 명예와 존재 기반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한서진 변호사는 즉시 작전을 세웠습니다. 재은 씨, 법정은 때로 지루합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의 심판은 다릅니다. 박형규가 자신의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명예의 무대에서 우리가 그의 가면을 벗겨냅시다. 이재은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에게 그 파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간 빼앗겼던 자신의 존엄성을 수많은 증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되찾는 의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박형규는 화려한 조명 아래 김시아와 샴페인을 들고 자신이 이룬 성공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제 옆에 있는 아름다운 분 김시아 씨를 제 약혼자로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던 바로 그 순간 이재은이 어머니 오정욱, 한서진 변호사, 그리고 전 직원 정민수와 함께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고 형규의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박형규 변호사의 아내 이재은입니다. 형규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재은, 내가 왜 여기 있어? 당장 끌어내. 하지만 재은은 경비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어 이재은의 변호인 한서진이 앞으로 나서며 판을 뒤집는 법적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재은 씨의 변호인 한서진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변호사로 알고 계시는 박형규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한서진은 15년 전에 누런 차용증 원본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사무실은 박형규 변호사의 성공이 아닌 장모 오정욱 씨가 집을 판 3억 원으로 차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5년간 약속했던 이자를 단 한 푼도 갚지 않아 현재 미납 부채는 총 21억 원에 달합니다. 21억이라는 숫자는 그의 성공이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음을 증명하며 참석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곧이어 한서진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스피커에서 형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술서에 서명만 해 이재은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야 이혼이 쉬워 자신의 죄를 돈으로 사려 했던 음모의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어서 전 직원 정민수와 박주현 경리가 횡령장부를 들고 나섰습니다. 저는 경리팀 박주현입니다. 여기 5년치 횡령장부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클라이언트 수입료 중 30%를 횡령해 저 김시아 씨에게 보냈습니다. 돈을 벌어온다는 명분으로 가족을 모욕했던 그의 경제적 기반이 사실은 고객과 아내를 기만하고 빼돌린 불법적인 자금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은이 USB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형규는 저와 제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고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가 15년 동안 저희 어머니께 보낸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형규의 간절한 목소리가 재생되었습니다. 장모님,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침 식사 불만과 치매를 언급하며 소리치던 현재의 폭언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위선적인 목소리의 대비는 박형규라는 인간의 도덕적 파산을 참석자들 앞에서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형규는 단상 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시아는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고 형규는 절규하며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음모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재은은 그의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형규, 이제 끝이야. 내가 우리한테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받을 거야. 모녀는 당당하게 연 회장을 나섰고 뒤에서는 경찰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티 소동 3개월 후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은 이 모든 잔혹한 사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판사는 박형규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이재은의 역소송을 인용하여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고 차용증 특약에 따라 법률 사무소 지분 50%를 오정욱 씨에게 양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형규는 결국 횡령과 위증교사 혐의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숭배했던 돈과 명예가 바로 그를 심연으로 끌어내린 칼날이 된 것입니다. 2달 후, 비 오는 저녁. 이재은이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 앞에서 형규는 비에 흠뻑 젖은 채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재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만든 빵이 세상에서 최고였어.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 내가 내 전부였는데, 그러나 재은은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볼 뿐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폭력과 후회에 더 이상 갇혀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1년 후 봄날 엄마와 딸의 베이커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은은 승소로 얻은 자금으로 작은 건물을 매입했고 1층에 빵집을 열었습니다. 재은은 꿈을 되찾아 제빵마이스터 자격증까지 취득했고 오정욱은 밝은 얼굴로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이 베이커리는 고통을 이겨내고 자유를 쟁취한 두 여성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자유의 맛이자 존엄성의 맛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은과 오정욱은 테라스에 앉아 새로 만든 독립기념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오정욱이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재은아, 돌이켜보면 형규와의 지독한 고통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어. 시련은 우리를 부수지 못하고 오히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거야. 재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자유와 평등한 연대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두 여성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거리에 빵 굽는 냄새가 퍼져나갔고 엄마와 딸의 베이커리는 고통을 딛고 일어선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